딴 것도 딴 건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잖아요. 저평가 됐을 때 사고 고평가 됐을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거품이 역사상 최악 거품이에요. 모든 데이터가 다 이야기합니다. 집은 인생 최대의 쇼핑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식 초등학교 구독자 중에서도 아직 쇼핑 한번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리셋시켜 주실 분 한분 모셨습니다. 우리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영상 같은 거 쭉 보면은 부동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 네. 주식 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또 리치고 네. 뭐 이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주식 초등학교 구독자들 위해서 대표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리치고도 네네. 그렇고 아, 한번 네. 간단히 소개 좀 한번. 저는 이제 데이터 노우즈라는 회사에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데이터 노우즈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사실 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쪽보다는 이제 금융 쪽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금융은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고 제 본업에 집중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자들을 보니까 다 부동산인 거죠. 부동산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엄청 팔랑귀예요.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인데 사람 말을 순진하게 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덥석 이렇게 투자하다가 좀 잘못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귀 닫고 눈 감고 3, 4년은 공부만 하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했죠. 정말 많은 책들과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강의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금리 같은 시기가 와도 지역만 잘 걸으면 부동산은 올라가는 시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르니까. 투자의 기본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잖아요. 저평가 됐을 때 사고 고평가 됐을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에 투자해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수도권이 내릴 때도 지방에 올라가는 때가 있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인간 전문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직접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이제 리치고라는 걸, 그때는 리치고도 아니었죠. 그냥 혼자 이제 이런 걸 제가 만들게 된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 2월 달에 제 이제 첫 번째 책,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써냈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17개 시도에 대한 전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뭐 성격, 능력, 체력 데이터가 좋으니까 여기는 올라갈 거고, 여기는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고 떨어질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좋은 데이터도 있고 안 좋은 데이터도 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했던 데가 세 군데. 서울, 대전, 전남이었고. 대전 전남이요? 네. 그때 이후로 엄청난 폭등을 했고, 그때만 해도 서울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데이터에 근거한 전망이 맞았고, 또 반대로 지방의 5군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활동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니까, 아니 이거 리치고 너무 좋은데 좀 저도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아니 이거 내가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뭔가 막연한 감이나 운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리치고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고, 이제 회사도 창업을 하게 된 거였죠. 이게 부동산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 생활을 증권 쪽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제가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였거든요. 딴 것도 딴 건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렇죠. 하루가 멀다고 바뀌니까 나라 정책이 저렇게 바뀐 부서는 너무 힘들다 해갖고 부동산은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어려운 쪽으로 또 이렇게 선회하셔갖고 지금은 대표님의 어떤 역량이 보면은 부동산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부동산이 훨씬 쉬워요. 주식 투자는 이런 퀀트 이런 투자들도 있지만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도 이게 확률이 좀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주식 투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를 안 뒤부터는 주식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 맛을 알면. 근데 대표님처럼 오래 데이터를 쌓아갖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찍고 리치고를 하잖아요.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 역시도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네. 좌절과 고통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뼈 아픈지도 정말 잘 알고 있고 이런 거죠. 대부분은 뭐냐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대. 코인으로 돈 벌었대.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대. 그때 뛰어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은 가슴이나 어깨 정도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 뛰어들다 보니까 잠깐 맛은 봐요. 근데 계속 환상을 가지고 이미 내려가는데 계속 환상 가지고 돈을 더 넣다가 그러다 박살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고통을 어떤 측은지심 이런 마음으로 뭔가 데이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보람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우리 했었습니다. 대표님이 오랜 노하우를 쌓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치고를 활용하면 무릎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바닥에서 발바닥이요? 발바닥이랑 발목 사이에 살 수가 있어요. 오. 데이터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분석하고 그다음 그 밑에 단위를 분석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괜찮은 대장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를 찾고 미리 골라놔요. 아파트를 투자할 아파트를 그리고 임장을 갑니다. 예. 초반에 지금 우리가 리치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대표님하고 이 부동산 얘기를 한번 쭉 해보자면은 대선 전후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시끌시끌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네. 현재까지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눈여겨 보아야 할 만한 뭐 특별한 징후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서초 강남에 이제 좀 고가 아파트들 네네네. 재건축 네네. 앞둔 이런 아파트들이 여전히 또 용산 쪽은 또 이제 그죠, 윤정부 그죠. 들어서 이제 그죠. 예, 주목받고 있잖아요. 공단다고 또 난리죠 지금 예. 또.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들은 좀 괜찮은데 그 이외의 지역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뭔가 이제 거래가 좀 나와 실거래가도 좀 많고 이래야 뭔가 가격에 대한 명확한 이게 드러나는데 거래가 없어요. 너무 작습니다. 이게 역사상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서울의 이제 거래를 보시면 요 이제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이 매물이에요, 매물. 아파트를 팔려고 네. 내놓은 매물. 근데 이제 보시니까 어때요? 서울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예, 있죠. 많이 늘고 있네요. 네, 지금 5월달 기준으로 58,000건 정도 오. 됩니다. 그리고 3월달하고 4월달 정권 이 교체에 대한 네네네네.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어요. 보신 것처럼 늘었죠. 네네 늘었어요. 그렇는데 이 거래량이 어때요? 의미 있는 거래량인가요? 수요가 없네요. 지난 10년 놓고 봐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던 시기가 없어요. 네. 매물만 많이 나왔을 뿐이지 네. 실제로 거래된 건 없고. 네. 자,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누가 없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매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거래량 일부만 가지고 뭐 어디가 오르니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얼마만큼 없냐면 금융위기가 아주 심각했던 2008년 9월, 10월, 11월만큼 없어요. 뭐 금융위기 터진 거 아니잖아. 물론 네네네. 주가도 좀 내리고 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네. 아직은 뭐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이 정도예요. 네. 지금 일단 현 좀 상황을 보면은 네. 새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네. 일단은 쏟아져 나온 매물은 굉장히 많다. 네. 다만 그걸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는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호가만 올라가고 그 거래량은 전무한 상태 지금. 예, 거의 없는 거죠. 안 사는 사람들은 네. 좀 눈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 가을 정도까지 나타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장.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었어요. 원래는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 그다음에 금리를 초저금리 대한민국의 0.5%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었어요? 투자 광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에 엄청난 불이 붙었고 네. 거기에 이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2020년 7월 말에 통과를 시키면서 전세가 급등을 하니까 이게 매매가를 또 밀어버린 거예요.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말도 못하게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불었냐면 대중들의 패닉 바잉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안 사면 영원히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공포심리.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서 영끌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 있던 가시효까지 싹 다 끌어다가 영끌 거래량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자, 영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신문기사 많이 나. 2030 세대가 영끌의 주류 세대였다. 그죠. 자, 20대랑 30대까지 영끌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받쳐줄 세력이 누가 있어요? 10대가 연끌해야죠. 2030 세대가 다 연끌했으니까. 그죠. 근데 10대 연끌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20, 30대도 네, 원래 20, 30대도 안 돼요. 맞아요. 원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연끌까지 해서 어떻게든 한 건데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주체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반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쵸. 자, 거기다가 물가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미 나는 연끌을 왕창 해놨어요. 2020년, 21년에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다 연끌해가지고 다 투자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주식 박살나고 있고, 코인 박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흔들흔들하고 있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불씨를 누가 떼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위기 같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고자 하는 매도세는 계속 많아지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말도 이미 좀, 다 예. 샀고요. 거품이 역사상 최악 거품이에요. 모든 데이터가 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뭐 소득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2007년 8년이 수도권 시장의 거품이었거든요. 네. 그때 거품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 거품이 이 정도예요. 아. 그래서 모든 투자의 격언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가 있고 거기에 금리 인상이 오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맞더라도 좀 서서히 이런 맞아야 충격파가 되는데. 오면 그러면 뭐 괜찮은데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어찌됐건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없다 보면 가격이라는 건 이제 조정이 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품이 꺼지는 네. 어떤 전조 아니면 신호 뭐 이런 네.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품이 지금 많이 꺼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분기, 밑에 네네. 있는 게 월간이에요. 예. 지금 이제 월간으로는 인천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경기도는 뭐 분기 월간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요. 충북도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고 네. 세종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대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대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고 네, 있네요. 다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한번 보자고요. 아, 다 뭐. 네, 지금 물론 빨간색인 지역들도 있는데 네네. 대부분이 파랗네요. 파란색인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네네네. 네, 지금 뭐다? 이미 하락세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고가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만 일부 여전히 뜨겁다 보니까 아직도 설왕설래가 많은 거죠.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냐면 주식은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죠. 네. 가격 데이터가. 네, 그죠, 그죠. 부동산은 가격 데이터가 여러 가지예요. 자, 먼저 실거래가가 있죠. 실제 네. 거래되는. 네, 근데 실거래가. 최근엔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말고 뭐가 있냐? 호가가 호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KB 부동산 통계가 있고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있어요. 근데 KB 부동산 통계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입력한 거를 통계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 위주가 많고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거는 한국 부동산원에 소속된 조사원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실거래가가 좀 많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가격의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는 떨어지는 지역도 되게 많은데 네. 호가로는 여전히 집주인들이 가격을 잘 안 내리는 안 거죠.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오른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착시.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나 부동산을 좀 통계나 숫자로 참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는 데이터가 뭐냐? KB 부동산 통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데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 이게 보면 주식도 자기가 못 팔았지만 한번 고점 찍은 가격이 생각나면 그 가격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 가격 다시 오면 팔겠다 막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부동산도 한번 피크 찍을 때 그 가격을 봤을 거란 말이죠. 내 집이 맞아요. 한 5억에 샀는데 네. 한 10억 찍은 걸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락세로 내려오는데 10억 됐어요. 근데 네. 그것만 해도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벌써 2배가 난 건데도 맞아요. 아니야 나 15억 봤어.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내놓고 호가를 계속 15억에 내놓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발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팔려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 부동산 시장은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자 지금 서울 아까 매물은 쌓이고 거래량 거의 없는 거 보셨죠? 네. 지금 내가 부동산 가격 지금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이미 안 팔린다니까요. 팔려면은 이미 작년 여름에 팔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깨에서 올라가는 중간에 파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리츠고 같은 이런 좀 데이터로 움직이는 네, 곳에서 맞아요. 좀 참고를 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아 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네. 분위기 때 네. 그때 좀 과감하게 그럼요. 정리도 좀 하시고. 네, 제가 이제 강의도 하니까 제가 실사례 중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4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살려고 했어요. 근데 배우자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그때만 해도 시장 상황이 불안불안하니까 사실은 바닥이었는데 그래서 좀 두고 보자. 근데 1년 지났는데 5억짜리가 6억이 돼버린 거예요. 1억이 올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억했던 가격은 나는 저점이 5억인데 이미 6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많이 못 올랐다. 사요. 많이 올랐다. 야, 우리 좀 더 두고 보자. 내가 1억 손해 보고 못 벌써 또 사지. 1억이나 올랐다. 지금 놓고 경기가 보면 아니네.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근데 2017년에 얘가 7억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2017년 가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입주 폭탄 터졌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못 사죠.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19년, 20년에 얼마에 사냐? 12억, 13억에 사는 그죠. 거예요. 멈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2배 이상. 네,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반대로 예를 들어 25억 고점 찍었어요. 제가 이제 대세 하락의 초입이잖아요 지금. 네. 아직 떨어질 길이 멀었거든요. 20억 초입이야. 근데 나는 내가 1억에 내놨어요 지금. 지금도 부동산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뭔 소리냐. 아직 2년, 3년, 4년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많잖아요. 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또 들으면 집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오케이 내가 최고에 팔아야지. 20억에 내놔. 근데 20억 찍고 19억까지 떨어져요. 네. 자 그러면 20억으로 낮춰도 19억이나 18억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또 이게 아까운 거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또 20억 찍었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20억이면 팔아야지. 자 근데 이러다가 20억짜리가 이제 15억, 14억, 13억까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멘붕 오는 거예요. 멘붕 오죠. 그랬다가 10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억, 12억, 13억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 팔아요. 그때 이제 네. 야 이거 지금 기회 준다. 정리할 기회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이런 패턴들이 이 거래량만 보다 이게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아래나 위나 네. 결국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 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더 중요하겠죠. 이 감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안 됩니다. 영역이거든요. 네. 이번에 새로 이제 국토부 장관 된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다음 달에 네.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뭐 네. 개편을 하겠다 여러 가지 좀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그런 좀 새로운 또 정책들이 나오면 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3에서 6개월 정도요. 3회 반짝 단기. 효과.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어떤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시고 네. 큰 틀은 그게 맞는데 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움직이는 거는 정부 정책이 움직이지 못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 대세 상승장에도 2003년부터 정부가 계속 규제를 시작했어요. 2003년 10월 달부터. 근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네.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계속 올랐죠. 이번 상승 사이클 장에서도 2017년 파리 대책부터 규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규제 정책을 50 몇 번이나 펼쳐냈는데 그러니까요. 안 떨어졌어요. 잠깐 주춤하고 올라가, 잠깐 주춤하고 올라가고. 자, 이것도 반대입니다. 자, 떨어질 때도 자 정부가 뭐 완화 정책 떨어지면 완화 정책 하겠죠? 잠깐 하다 떨어져, 잠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정권이 바뀌게 된 큰 틀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부동산 올라서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뀐 건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상승을 자극하는 그런 정책들을 과연 펼쳐내겠냐? 아니다라는 거죠. 안정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다룰 겁니다. 만약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20% 30% 막 하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뭔가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꺾이는 이제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완화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잠깐 반짝일 수는 있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대세는 이미 부동산 시장의 항공모함이 이미 대세 하락 쪽으로 기울었어요. 지금. 방금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동산 쪽은 네. 정말로 이게 대책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네. 그만큼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개입 아니면 시그널을 계속 준다는 건데 네. 유독 안 먹히는 시장이에요. 실제 그 정책과 거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네. 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나?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있고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 뭐 PF 자금들은 뭐 금융회사. 그 다음에 정부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너무 주목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주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장이 변동성도 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뀔 세상이 왔다. 왜?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개인들도 이제 점차 이런 세상을 알아가게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정부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좀 이렇게 왔다라면 앞으로는 모든 주체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완만한, 상승도 아주 크지 않고 하락도 아주 크지 않은 이런 완만한, 그래서 데이터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할 때도 지금 예를 들면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건설회사의 분양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격도 높게 받아야 돼요. 시장이 한참 뜨거울 때, 그러다 보니까 왕창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이 오면 어디가 제일 안 좋을 거냐면 대구와 인천이 같이. 근데 사실 이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정부에서도 만약에 데이터를 보고 아 여기 좀 과열돼 있고 하니까 적정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요 정도는 좀 줄여서, 그랬으면 그런 엄청난 하락을 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여기는 아 되게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좀 늘리는 거죠 미리.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더라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합리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죠. 개인 입장에서도 좋고 데이터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많은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